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9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깔따구 유충이 수도꼭지 필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인천시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9번째 시간. 오늘도 이도영 소장님, 최혜자 대표님, 이정윤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죠.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천 시민들 오랫동안 고생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서구뿐만 아니라 영종과 광화 등 다른 인천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인천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수돗물 안전을 위한 대처에 나섰지만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돗물 유충 원인과 이에 따른 인천시의 대처, 또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정윤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사태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은 7월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최초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후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은 지난 7월 9일부터 21일까지 800건 이상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 현장 조사 결과 총 211건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7월 21일 기준으로 서구가 1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영종과 강화 그리고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도 유충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정수장 배수지 청소와 하루 30만 톤의 소화전을 방류하는 등 수돗물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도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역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인천 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네, 두 번째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이죠. 이 깔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분석 결과 깔따구의 일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깔따구는 여름철 물 밑에 젤리 모양의 알 덩어리를 산란하며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 수온이 높을 때 저수조 수도꼭지 또 호스 같은 정체된 곳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재 학술적으로는 이 깔따구 유충의 인체 위해성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깔따구 성충의 경우는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충 발생 지역의 수돗물 음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생활 용수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돗물 수질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그 원인 무엇일까요, 이도영 소장님?
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과 이 전문가의 추측에 따르면은 공천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유층들이 대거 발견된 상황인데요. 공천 정수장이 지난 적수 사태 이후에 표준 정수 처리 방식에서 고도 정수 처리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유기물, 냄새 등을 한 번 더 활성탄 여과지에서 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충이 발생되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천 정수장은 이제 폐쇄형, 밀폐형인 부평 정수장과 달리 또 개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깔따구 성충들이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까기 상당히 쉬운 상황이었다. 또 활성탄 여과지가 분말 형태의 숟가루다 보니까 유충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깔따구 유충들은요, 모래나 진흙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여과지에 걸려 있는 유기물을 먹으면서 계속 들어갔다가 이번 깔따구 유충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들이 부화를 했고 부화한 유충들의 일부가 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서 발견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이 꽤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충들이 살아서 각 가정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최재 대표님은 인천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원회 활동도 좀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에는 부평, 남동, 공천, 수산 4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부평 정수장은 부평과 계양 지역에, 공천 정수장은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 남동 정수장은 남동구와 미추홀구, 그리고 연수구, 중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산 정수장은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부 지역과 송도 국제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공천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은 풍납 치수작물을 치수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고도 처리라는 한 가지 공정을 더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처리 공정에 입성 활성탄 공정을 추가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도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성 활성탄은 뭐냐면 숟가루입니다. 그래서 숟가루를 저수조 밑에다 깔고 물을 투과시켜서 물을 그 정화시키는 기능인데요. 원래는 이 활성탄이 흡착력이 높아서 그 표준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적은 양의 유해 물질도 처리하는 우수한 공법이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부평 지역 일부에만 우리 이 고도 정수, 그러니까 물을 더 맑게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이거를 전용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를 좀 시행을 좀 앞당겼죠. 그러면서 이게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이번에 유충이 발견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시민들이 어쨌든 이 유충이 발견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돗물 관련된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건들이 동시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이나 수돗물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불안감 이해가 갑니다. 이정 기자님,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이 지금 2곳이잖아요. 공촌과 부평 정수장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된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서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진짜 1년 전에 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주민분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 유충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일단은 이 두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 마시는 것을 이제 마시지 말아달라고 권고를 하긴 했는데 해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시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뭐 밥을 조리된 것만 사 먹거나
아이들 걱정 때문에 생수로 이 목욕을 시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제가 이 수돗물 유충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음식점, 상인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식당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손님들이 좀 줄었다고도 하고요. 실제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식당들은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문까지 이렇게 붙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관계 당국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2년 연속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 소장님, 인천시는 이런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인천시는 공천 정수장, 이제 부평 정수장을 비롯해가지고 관련된 배수지 그리고 정수장 14곳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민원 발생 지역과 배수지, 정수지 등에 대한 이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 또 유충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지역에는 현장 대응 민원반이 출동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방류라든지 비상 공급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이들 건강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은 처음에 이제 유충이 발견된 왕길동을 비롯해서 당하동, 원단동, 거맘, 마전동에 이르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죠. 총 학교에 대해서 14일부터 지금 급식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 2만 8천여 세대에 대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고요. 유충이 발견돼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미추홀 찬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해서 유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지금 밝혀내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서 최근 인천시 출입기자단을 데리고 배수지의 그 청소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실제로 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다녀오긴 했는데 어쨌든 수질 정상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기 왔다는 건 일단은 저희로서는 정상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여기도 저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틈으로 어떤 이만한 날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깔 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충망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원래는 이제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그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청소를 이 유충이 있으니까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 걸로 받고 또 버리고 받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어제까지 이 3만 톤의 물을 다 교체를 새로 한 겁니다. 이러한 대응들이 수돗물 수질 정상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해 5월에도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 이 문제의 대응책도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상황과 이후 인천시의 대책, 보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그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서 사고를 인지했는데요. 그 5월 3일 13시경 서구 지역을 최초로 사고 발생 4일 후에는 그 6월 2일부터는 영종 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풍납 치수장과 성산 가압장 전기 설비 점검 과정에서 그 단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돗물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그 수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매뉴얼보다는 담당자의 감에 의해서 밸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는 그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시민 참여 대책 마련,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상수도 선진화와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37건에 대해서 혁신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상수도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거에는 의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혁신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작년 붉은 수돗물 사태 때 그 공천 정수장 공급구역인 서구 영종 강화 지역 26만 세대 6,063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이 보상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270억,
그다음에 식수 구입 및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등 67억 원을 직접 보상을 했고요. 학교 음용수라든가 조리수 보상액,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체급식 보육료, 소상공인,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 등 보상 총액이 약 33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사실 보상액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그 소송단이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그 참여했던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수계전환 때 문제가 됐던 시민들에게 먼저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 붉은 스톱물 사태가 이렇게 막 불씨를 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혔다. 공사 전에 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대처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영 소장님은 이번 시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그 적수 사태 이후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9일 날에 유충이 발견됐다는 최초 신고 이후에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박남춘 시장한테 보고됐다는 것을 두고 이제 늑장 대응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관련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보기 전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게 하루하루 바로 한 마리씩 발견되면서 상도 사업본부 내 자체 매뉴얼은 작동을 했지만 시장 보고는 4일 뒤에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촌 정수장의 이제 고도 정수 처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한 가동한 게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달에 예정이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지난 8월에 의혹에 불타서 조기 가동을 하면서 활성탄 여과지를 개방형으로 운영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존 소독 시설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해왔다는 점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세척 주기를 줄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난 적수 사태처럼 아까 총액 331억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유충이 발견된 세대에 대해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고도 정수 처리를 더 강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서두르다 보니까 이 개방형으로 한 게 좀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 거군요. 네, 저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제대로 못한 거죠. 빨리보다는 안전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를 너무 인천시가 서두르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희재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작년 적수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수돗물 유충도 그렇고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에서 늘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인천시가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 개선도 하고 체질 개선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가 사실은 인천시가 이끌고 가서요. 어려움을 인천시와 인천 시민들이 함께 이겨내는 모습은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늘 매뉴얼의 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사업본부가 체질 개선이 되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 없이 조직 쇄신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진했던 수질 전문 인력이 상수사업본부 내에 반드시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천시에도 환경직이 여러 분 계신데 이 상수사업본부에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인사교류를 하니까 이런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에 따른 또 당근도 제시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그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정현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이 시작된 유충 관련 민원이 지금 다른 지역까지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긴급 점검을 벌이긴 했잖아요. 현재까지 이제 원인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활성 탄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인천시가 이 피해 가구를 위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필터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이 유충이 검출된 가정에 한해서만 이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호소하는 대다수 가구가 지금 그런 지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수를 구입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반발이 또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지금 손해배상 집단 소송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보상 문제를 놓고서 이 주민들과 시가 이 갈등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적절한 보상 가이드라인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좀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고 또 지적해 주신 문제, 이 전문가가 없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좀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조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사태.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수장 등 관련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돗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건강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한 수습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완벽한 사후 처리를 통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시민들의 마음에 인천시가 탄탄한 신뢰의 벽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입니다. 팩트진단 이슈 읽기 시간은 다양한 인천의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간략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6.17에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한 달여간이 지난 지금 인천의 부동산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도영 소장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6.17 부동산 대책은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6.17 대책은 전세를 끼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고요.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 시에는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는데요. 이 밖에도 재건축 규제, 부동산 법인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실거래 조사가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에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또 청년 및 신혼부부 물량 확대,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들로 인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발표한 파리 대책부터 현재까지 한 22차례 이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면 대출 규제와 이 세금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이 규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6.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인천 부동산 시장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제에 대한 좀 피로감 때문에 관망세가 좀 나타나면서 인천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조금은 축소가 됐지만 이 송도나 청라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른 아파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빌라나 원도심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런 지역까지 지금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이 아예 거래가 끊기면서 타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집값을 잡고자 한 지역은 오히려 오르고 조금 활성화돼야 되는 원도심, 빌라 이런 부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17,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안정 효과를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에 부동산 관련 건의를 했습니다. 최 대표님, 인천시가 국토부에 올린 건의 내용 무엇일까요? 그 인천시가 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토교통부에 이제 건의서를 이제 했는데요. 그 정부의 선별적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인천시는 그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인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인데요.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등 그 원도심 지역을 같이 다른 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일단은 주목이 되고요. 이동영 소장님도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앞서 최희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인천시가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달라고 건의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3억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집이 대부분입니다. 3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동구를 조정 대상 지역 자체로 묶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중구는 빠졌습니다만은 중구 같은 경우 실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역시 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인천시가 미추홀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동구 다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좀 구체적인 상황, 지역 상황에 맞춰서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최근에 집값이 2,800만 원에 거래된다. 이런 것들 사실 믿기 힘든 일이 부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걸 과연 규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소장님도 이런 얘기를 집에서 들으시죠? 그럼요. 제가 아까 그 동구 얘기는 실제 들었는데요. 동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집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99%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를 묶는다는 것은 사실 이 지난번 주택 가격이 5월 달에 반짝 상승한 지역이 바로 서구, 남동구 그리고 연수구였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냥 단편적인 규제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인천시가 올린 거 말고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인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규제 지역을 지정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변동폭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희자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인천을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도심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낮고 실질적인 거래율도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게다가 저희 미추홀구나 동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좀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되고 특히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이 주택시장 규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일괄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이 탁상 행정은 그만해야 하고요. 특히 부동산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국민들한테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이 재산권을 임의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뭐 동구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투기를 잡겠다고 한 지역이 사실은 미분양이 났어요. 최근에 그 지역 아파트가.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제 헌법 소원에 나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 인근 지역으로 이 풍선 효과를 타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지금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애꿎은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만 집을 장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좀 찾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구 단위로 아니면 뭐 인천 전 지역을 이렇게 아예 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도시나 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같은 시나 구에 속하는 인접 지역까지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청라 지역은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해서 성남동이라든지 가정동이라든지 이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까지 같이 묶여서 가는 것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 설득력이 있는 지적 같고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가 많이 올랐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연수동 같은데, 선악동 같은 데를 같이 묶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인 규제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용 소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도권 전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서 이재용 기자님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 규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천보다 다시 서울로 투자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요.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은 인천에 비해서 두 배가량 집값이 지금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서구, 남동구를 투기 과열지구까지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 서구는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라고 묶였는데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을 4개월 뒤에 투기 과열 지구, 서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이제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초에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중구는 마이너스 0.02%, 동구는 마이너스 0.03%까지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천 지역의 규제 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정 부분 지정 해제가 있어야 하거나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나 시의회,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달, 그리고 또 7월 10일 대책이 발표된 지 수주가 지났습니다. 인천의 상황에 비춰볼 때 관련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가 건의에도 이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도영 소장님, 최혜자 대표님, 이재용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